이번 영상에서는 이미지의 종류와 행연, 회화적 구성과 행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네, 목차봅니다. 시의 구조와 행연, 시의 행과 연, 시의 형태와 행연, 그리고 리듬과 행연, 이미지와 행연, 의미와 행연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형태에 따른, 그리고 리듬에 따른, 그리고 이미지에 따른, 그리고 의미에 따른 행과 연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복습합니다. 커뮤니티 문제, 커뮤니티에 올린 평가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네,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난 영상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시의 행과 나누어지는 네 가지 이유. 네, 어떻게요? 형태에 따른 단락이 있고, 또 리듬의 단락, 그리고 이미지의 단락, 그리고 의미의 단락. 네, 시의 행과 연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형태, 리듬, 이미지, 의미, 주로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상의 감각적 특성을 살린 이미지를 하나씩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는 각 특성을 별행으로 한다. 즉, 그러니까 대상의 감각적 특성을 살린 이미지를 하나씩 강조하고자 할 때는 그 특성 하나하나를 별도 행으로 배열한다 라고 하고요. 네, 그 특성 하나가 하나의 행을 이룬대요. 감각적 특성보다는 의미의 변주를 따라가는 경우, 이제 여기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만약에 뒷산은 그림자가 되었다가 빈몸이 되었다가 그리고 내 몸이 되는, 그렇게 의미의 변주가 일어나요. 이렇게. 네, 뒷산의 의미가 그림자였다가 뒷산의 의미가 빈 몸이었다가 그리고 뒷산의 의미가 내 몸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주되는 어떤 변주의 의미 또는 의미의 변주를 따라가는 경우는 의미의 단락을 분명히 하는 보다 논리화된 시행을 쓴다. 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풍경이 논리화된 시행을 쓴다 이런 말은 문장이 좀 완성되고 조금 길어지죠. 하나의 풍경이 원경일 때 그 그림 속에 원경일 때 풍경이 원경이다 이 말은 좀 전체적인 그림이 좀 많이 보이는 것을 말하죠. 그림 속의 개별적 정황들은 주로 한행으로 처리한다. 네, 개별적 정황이 하나의 행으로 처리한대요. 이때 이미지들의 동격, 즉 각 행을 말하죠. 이때 이미지들이 즉 그 각 행의 회화적 리듬을 형성한다. 즉 구도에 맞게 배치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의 대상이 근경이어야 할 때는 그 대상을 가까이 당겨서 강조하기 위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별행으로 처리한다 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할 때 그 이두박근이 하나의 행이고 삼두박근이 하나의 행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거는 좀 시를 보면서 이렇게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딱 떼어놨더니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네, 지난 영상에 나온 시를 보면서 이렇게 복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갑니다. 이미지의 종류와 행연. 이미지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이미지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무슨 이미지, 이렇게 어떤 특성을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 이미지는 우리말로 하면 저 영상, 뭐 이 정도 돼 심상, 영상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를 시각적 이미지라고 하는데 어떤 특성을 이미지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풍기는 이미지가 도시 같다, 도시 느낌이 난다, 그럼 도시적 이미지 이러잖아. 그죠? 그리고 또 현대적 이미지, 뭐, 고전적 이미지, 뭐, 그 특성이 드러나면 그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시에서 이미지란 경험 사실에 경험을 했어요. 시에서 이미지란 경험 사실의 감각화 또는 육화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떤 경험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을 감각한다. 이 말은 감각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시에서는 주로 시각이죠. 시 보는 것, 감각화, 시각화를 말하죠. 그러니까 경험한 사실을 시각화해줘. 그리고 또는 육화한다. 육화도 이제 같은 말이죠. 감각화랑. 원래 육화라는 것은 구체화를 말하죠. 구체적으로 형체를 갖추게 하는 것. 추상이 있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게 만들고 어떤 구체적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육화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감각과 시각, 그러니까 이거 전에 늘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이미지란, 그죠? 경험 사실의 감각화, 이 말은 시인이 본 것을, 그죠? 시인이 보고 생각한 것을, 느낀 것을 독자도 보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 네, 그게 바로 감각화입니다. 네. 언어의 발달 단계에 따른 이미지라고 했는데요. 정신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 세 가지 딱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정신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가 있고 또 관념의 즉 어떤 그 관념의 봉사에 따른 이미지 이 말은 관념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런 말이죠. 이 관념이란 말 참, 네, 시적 관념이란 말 참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좀 숨겨진 의미 같은 거 그런 거를 관념이라고 그래요. 시에서는 서술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라고요. 관념에 따른 보는 거는 서술적 이미지. 네, 이거 조금 금방 다룹니다. 서술적 이미지가 뭔지, 그리고 비유적 이미지, 뭐에 따라서요? 네, 관념의 형성에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그 서술적 이미지로 볼 수 있고, 비유적 이미지로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저 예문 보면. 정신적 이미지는 감각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정신현상이다. 네, 정신적 이미지요. 정신적 이미지는 감각이 받아들인, 그러니까 감각이 받아들인 정보에 의해서 작용하는 정신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정신적 이미지, 이렇게. 네, 우리 뇌리 속에 콱 박혀 있는 이미지네요. 그죠? 그 다음, 하나씩 봐요. 우선 이제 이미지 그러면 뭐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우선 좀 보시면 바로 그게 바로 이제 정신적 이미지요. 이거 그러니까 심리적 의미란 뜻이죠. 정신적 이미지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심리적 이미지, 심리적 이미지라고 그럴까요? 심리적 이미지. 네. 정신, 어떤 냄새를 맡았으면 그 냄새에 대한 어떤 그 인상이 딱 심리 속에 남아있죠. 정신 속에 또는 기억 속에 그런 게 남아있는데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죠? 그 시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또 뭐 후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정신적 이미지, 심리적 이미지라고 해요. 네. 네, 감각 기관이면 뭐 있죠? 후각, 청각 뭐 이런 것을 감각 기관이라고 하죠. 자, 이거 볼까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고 했는데, 자, 원래는 종소리죠, 종소리. 종소리는 청각이죠. 근데 청각인데 푸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원래는 청각인데, 네, 푸르다 했으니까 청각,
청각을 시각화했다 이렇게 말하죠. 청각을 시각화했다. 그래서 뭐다 이렇게 하죠. 뭘까요? 그 다음에 또 꽃처럼 붉은 울음. 울음은 청각이죠. 근데 붉은 이랬어요. 울음이 붉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원래 청각인데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붉은 하고 이렇게.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태양의 즐거운 울림. 여기서는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인데 마치 태양은 시각적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울림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각의 청각화가 되겠죠. 네, 시각적인 것을 마치 좀 들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네, 소리 나는 대상인 것처럼 표현했어요. 그것을 시각의 청각화 이렇게 말하죠. 네,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종소리네요. 종소리는 뭐예요? 청각이죠. 근데 청각이 그 종소리의 동그라미래요. 동그라미 뭐예요? 네, 시각이죠.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감각이 어떤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공감각이라고 하죠. 공감각. 그것의 이미지를 공감각적 이미지. 여기 있네요. 여기 써진 거. 공감각. 네. 어떤 이미지, 그죠? 예를 들어 하나의 어떤 감각적 이미지가 다른 감각적 이미지를 불러오는 경우, 네, 그런 거를, 공감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네. 그러게 공감각이라는데, 원래 씬이 합침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에스티지아, 이렇게, 에스티지아가 그 감각을 합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원래 씬이 합쳐진 감각, 이 말 아니겠어요? 네. 이게 에스티지아, 네, 감각이란 뜻이에요. 감각, 지각. 그래서 합쳐진 두 가지 이상이 합쳐진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네. 어떤 하나의 감각이, 네, 여기 설명되어 있죠.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만약에 청각이, 여기서처럼 소리는 청각인데 시각의 감각을 일으키는 거, 이걸 갖다가 공감각이라고요. 청각 때문에 시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가 발생해요. 그것을 네,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네, 소리를 들으면 빛깔이 느껴지는 것다. 이것을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자, 비유적 이미지는 비유의 보조관념 자체가, 네, 비유적 이미지는 비유의 보조관념 자체가 이미지가 된다라고 해요.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면 내 마음의 이미지는 호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은 호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상징적 이미지는 상징 그 자체가 그냥 이미지예요. 이렇게 이미지. 네. 어떤 학교가 뭐 어떤 호랑이를 상징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호랑이가 그 학교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관념의 봉사에 따른 서술적 이미지와 비유적 이미지, 이 차이를 좀 봐요. 서술적 이미지라는 게 뭔가, 그리고 비유적 이미지라는 게 뭔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시가, 아주 얘가 좋아요. 볼까요? 눈 속에서 초겨울의 붉은 열매가 익고 있다. 서울 근교에서 보지 못한 꽁지가 하얀 작은 새가 그것을 쪼아먹고 있다. 자, 여기만 한번 싹 봐보세요. 이렇게 쪼아먹고 있다. 이 한글 맞춤법 좀 할게요. 중요하니까. 원래는 이제 잊어먹다. 만약에 기억을 잊어먹다 할 때,
이절을 빼봐요. 그러면 기억을 먹다 안 통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보조용언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를 잊어먹다 이랬을 때 이절을 빼버리고, 그죠? 이절을 빼버리고 먹다만 남겨놔봐야 통하나? 그럼 과거를 먹다 이렇게 안 통해요. 근데 사과를 깎아 먹다 할 때 깎아를 빼봐요. 근데 먹다가 통해요. 사과를 먹다 통하죠, 이렇게. 그럼 먹다는 보조용언이 아닙니다. 보조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쪼아 먹다 할 때 그것을 먹다 되죠, 이렇게. 쪼다도 되고 먹다도 되고. 그러면 쪼다도 본용언이고 먹다도 본용언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만약 시가 아니라면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그런데 잊어먹다는 먹다가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다가 쪼다도 본용언, 먹다도 본용언이에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빼도 다 돼요. 그것을 쪼다도 되고 그것을 먹다도 되고, 그러면 둘 다 본용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띄었습니다. 네. 자, 이 부분 봐요. 이 부분은 그냥 뭐 사실적 어떤 표현이죠. 전혀 뭐 이게 어떤 감정이 개입되어 있거나 무슨 뭐 숨겨진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각적인 전경만 있죠. 시각적인 전경을 마치 풍경화를 그리듯이 눈 속에서 초겨울의 붉은 연매가 있고 있다. 서울 근교에서 보지 못한 꽁지가 하얀 작은 새가 그것을 쪼아먹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각적인, 즉 감각적인 전경만 있고 어떤 뭔가 숨은 관념이나 숨은 관념, 어떤 사상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서술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어떤 관념이나 해석이나 뭐 사상이나 이런 게 없이 사실적인 묘사만 했어요. 네,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묘사만 했을 때는 이런 것을 서술적 이미지다라고 합니다. 그냥 서술만 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 부분 봐요. 월동하는 인동잎에 빛깔이 이루지 못한 다시 한번요. 월동하는 인동잎의 빛깔이 이루지 못한 인간의 꿈보다도 더욱 슬프다. 벌써 관념어가 이렇게 딱 나오죠. 이렇게 슬프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를 해석을 해놨죠. 또 해석적 의미가 있죠.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월동하는 인동잎의 빛깔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 것을 해석적 의미. 근데 그 해석적 의미는 생각에 의해서만 포착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을 또 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그러니까 과거 한때 여름이나 이럴 때 푸르렀던 인동잎이 겨울이 되니까 시들어 가지고 눈 속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고 화자의 감정, 그죠? 슬픈 감정이죠. 화자가 갖는 그런 슬픈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비유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네, 서술적 이미지와 비유적 이미지,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시의 행과 연은, 네, 정리합니다. 시의 행과 연은 개별적 이미지 또는 이미지의 단락에 주어지는 작은 작가의 강조에 따라 다르고 회화적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아까 앞부분에서는 뭐예요? 앞부분에서는 서술적 이미지로서 표현했죠. 자,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행가는 개별적 이미지, 네, 개별적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의 단락에 주어지는 작가의 강조에 따라 다르고 회화적 구성,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구도에 따라서 행과 연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회화적 구성과 행연, 이거는 대단히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 회화적 구성이라는 것은
시를 어떤 생김새로 쓰는가 그거를 여러 가지로 소개해 드리면 금방 느낌이 와요. 그래서 꼭 한 번씩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꼭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해화적이다 이 말은 그죠, 그림 같다 이 말인데 자, 봐요. 해화적 구성 세 가지. 그림처럼 이렇게 시를 쓰는 것,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사실적 구성, 그리고 기하학적 구성, 그리고 기성품 모방 구성이 있습니다. 기성품 모방 구성은 어떤 관념 예술이나 뭐 팝 아트 같은 거, 그게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 비슷해요. 근데 기하학이라는 게 뭐죠? 기하학. 네, 우리 기하학적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기하학이라는 것은 주로 선이나 뭐 점, 선, 뭐 이런 걸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도형 같은 것을 연구하는 게 이제 기하학이라고 하죠. 원래는 기하학이라는 게 저기 어디죠? 뭐야, 나일강인가 이집트 있죠, 이집트. 거기서 하도 이렇게 물에 잠기니까 땅을 다시 측량하고 어쩌다 보니까 측량, 측량이 발달해가지고 기하학이 발달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아주 꽃을 피웠는데 주로 점이나 선, 면, 어떤 도형, 뭐 공간, 이런 것에 관한 학문을 기하학이라고 하죠. 기하학적 구성, 그리고 기성품 모방 구성 있습니다. 네. 먼저 사실적 구성 볼게요. 자, 사실적 구성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생김새를 보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네. 사실적 구성 해가지고 그 생김새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사실적 구성은 묘사의 언술, 다시 한번요. 묘사의 언술 형태로 한 편의 시가 한 편의 풍경화가 되도록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요. 사실적 구성은 묘사의 언술 형태로 한 편의 시가 한 폭의 풍경화가 되도록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다. 그게 사실적 구성이래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봤었던 뭐가 있었죠? 서술적 이미지, 딱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을 사실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나 봐요. 묘사인데, 그런데 묘사에는 무슨 묘사와 무슨 묘사가 있다. 자, 한번 하셨죠? 아주 앞부분에서 묘사에는 무슨 묘사와 무슨 묘사가 있다. 앞부분에서 했어요. 네. 자, 봐요. 그러면은 디딤돌, 김춘수. 디딤돌이 달빛에 젖어 있다. 아내의 한쪽 발이 놓인다. 어디선가 가을 귀뚜라미가 온다. 무중력 상태의 한없이 먼 곳에 아내는 떠 있는 느낌이다. 네, 이거 한번 볼까요? 디딤돌이 달빛에 젖어 있다. 이게 하나의 시적 정황이죠. 디딤돌이 달빛에 젖어 있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 행이 한 연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아내의 한쪽 발이 놓인다. 네, 디딤돌하고 전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죠. 행 간의 거리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또 어디선가 가을 귀뚜라미가 온다. 이렇게 뛰어나도 무방할 정도로. 그죠? 네.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이 전체를 한 행으로 보셔도 되겠죠. 워낙 기니까 또 행을 나눈 겁니다. 이 경우는. 네, 꼭 행을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호흡에 따라서, 네, 호흡에 맞춰서 행을 나눈 거죠. 긴 거니까. 무중력 상태의 한없이 먼 곳에 아내는 떠 있는 느낌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간의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행간의 거리가 멀고
네, 멀어요. 각 행길이. 이제 우리나라 동양화가 보면은 여백이 많죠. 여백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세히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띄엄띄엄 그려놔요. 이렇게 그림을. 띄엄띄엄. 그죠? 동양화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자가 있고. 근데 동네 집 몇 채만 있고 또 뭐 다 안 그려요. 그냥 공간이 많죠. 산도 그리다 말고. 네. 구체적으로 나무도 없고 그냥 대충 산 그려놓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만 그냥 다 개짜 써서 목글 과자 전체적인 그 느낌을 확 묶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자세히 그리면 말이 많잖아요. 자세히 그리면 말이 많아지니까 네,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확 묶어놔요. 그래서 대개 개자, 목을 괄자 써서 개괄묘사라고 합니다. 네. 개괄묘사가 이렇게 생략이 많아요. 여백이 많고 자세히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행간의 거리가 있고 여백이 있어서 각 행들이 특징이 뭐예요? 각 행들이 독립적인 형태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된 형태도 아까 마치 연을 나누듯이 나누라도 별 이렇게 지장이 없을 만큼 네, 그런 것들을 개괄묘사 즉 거의 전체를 하나로 작게 이렇게 묶어 놓는 듯한 느낌 네, 그런 것을 개괄묘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개괄묘사는 흔히 동양화 같은 여백이 있고 또 반대로 자세히 묘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세밀묘사라고 하죠. 세밀묘사는 흔히 서양어처럼 꽉 찬 구도다라고 합니다. 네, 세밀묘사는 서양어처럼 꽉 찬 구도다라고 해요. 네, 자 정리합니다. 개괄묘사는 생략을 적절히 살린 표현이므로 네, 뚝뚝 건너뛰죠. 표현이므로 한 행과 한 행 사이에 여백이 느껴진다. 시행도 그런 여백을 살리면서 각각 독립한 형태로 배열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 잘 알아두세요. 다음 시 볼게요. 부서진 활주로 이하석 활주로는 군데군데 금이가 풀들 솟아오르고 나무도 없는 넓은 아스팔트에 흰 페인트로 횡단로 그려져 있다. 구겨진 표지판 및 그인 화살표 이지러진 채 무한한 곳 가리키게 놓아두고 방독면 부서져 활주로변 풀던 물 속에 누워있다. 쥐들 그 속 들락거리고 가스처럼 이따금 먼지 쌓인다. 완강한 철조망에 쌓여 부서진 총기와 방독면은 부패되어 간다. 풀뿌리가 그것들을 더듬고 흙 속으로 당기며 타임지와 팔말 담뱃갑과 은종이들은 발에어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철조망에 걸려 찢어지기도 한다. 구름처럼 우울한 얼굴을 한 채 타이어 조각들의 구멍 속으로 하늘은 노랗다. 마지막 비행기가 문득 끌고 가버린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네, 뭐 어려운 부분은 없죠. 마치 어떤 풍경을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씩 보시면 봐요. 부서진 활주로인데 많이 부서졌나 봐요. 안 써서. 자, 활주로는 군데군데 금이가 풀들 솟아오르고 나무도 없는 넓은 아스팔트에는 흰 페인트로 횡단로 그어져 있다. 구겨진 표지판 및 그인 화살표 이지러진 채 무성한 곳 가리키게 놓아두고 정말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네? 정말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세밀묘사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 뭐예요?
활주로의 그 활주로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에서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면 여기서는 활주로입니다. 활주로. 자, 그다음 봐요. 이 부분은 또 방독면 부서져 활주로변 풀던 물 속에 누워있다. 쥐들 그 속 들락거리고 개수처럼 이따금 먼지 덮인다. 완강한 철조망에 쌓여 부서진 종기와 방독면은 부패되어 간다. 풀뿌리가 그것을 더듬고 흙 속으로 당기며 타임지와 팔말 담뱃갑과 은종이들은 바래요. 바람에도 날아가기도 하고 철조망에 걸려 찢어지기도 한다. 구름처럼 우울한 얼굴을 한 채. 네, 이 부분은 또 풀밭이죠. 이렇게 풀밭. 네, 구도에 들어갈 게, 네, 그림이라고 친다. 풍경화라면 구도에 들어갈 게 두 가지 나왔죠. 활주로와 풀밭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세밀 묘사를 하게 되면 각 행들은 그 뭐랄까요, 이렇게 방독면 부서져 활주로변 풀덤불 속에 누워있다. 쥐들 그 속 들락거리고 개수처럼 있다금 먼지 덮인다. 어떤 그 호흡에 맞춰서 네, 연이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죠. 네, 세밀묘사의 연은 연이죠. 연. 한 1년, 2년, 4년 이렇게 연은 그림으로 치면 마치 구도처럼 딱딱 구분되어 있죠. 네, 이거 봐요. 이번에는 타이어 조각들의 구멍 속으로 하늘은 노랗다. 마지막 비행기가 문득 끌고 가버린 하늘. 첫 번째 연은 활주로고 두 번째 연은 풀밭이고 세 번째 연은 하늘이죠. 이렇게 각각의 연은 네, 시에서 그 구독 속에 들어가는 각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그것을 세밀 묘사, 서양화처럼 꽉 찬 구도, 그죠? 세밀하게 그리는 그림. 서양화는 아주 그냥 세밀하게 그리잖아요. 그런 꽉 찬 구도를 세밀 묘사라고 하고요. 동양화처럼 네, 되게 자세한 것을 그냥 말 몇 마디로 묶어버린 거. 그러죠? 그래서 여백이 많고 행간의 거리가 먼 그런 묘사를 객괄묘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객괄묘사는 동양화 같은 여백이 있다면 세밀묘사는 서양화 같은 꽉 찬 구도다라고 하고요. 묘사를 할 때는 객괄묘사를 할지 세밀묘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즉 동양화처럼 여백의 미를 살릴지 서양화처럼 꽉 찬 구도의 미를 살릴지 결정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네. 자, 기하학적 구성 한번 봐요. 기하학적 구성. 기하학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도형적인 모습이죠. 점선 도형적인 모습. 그런 건데, 봐요. 시행을 시각화하는 형태다. 사실적 구성이 언어의 표현 방법에서 찾아진다면, 기하학적 구성은 시행의 배열에서 찾아진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기하학적 구성. 한마디로 이거 보면 이렇게 만약에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모양을 그린다든가, 모양이에요. 모양. 이렇게 글 써놓은 모양. 이 내용 읽지 마시고요. 내용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또 막 차곡차곡 쌓여진 느낌의 모양. 그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진 느낌의 모양이 있고, 또 메뉴판 같은 모양도 있네요. 이렇게. 이거는 다른 건데, 네,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세모 모양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뭐 또 원 모양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뭐 지그재그 모양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기하학적, 예, 기하학적 구성이다라고 해요. 기하학적 구성 뭐에서 답이 있어요? 시행의 배열에서 있습니다. 이슬방울, 최하림, 이슬, 방울, 말간, 세계, 우산을 쓰고 들어가 봤으면, 이렇게 이슬이 떨어지듯이
네,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빗방울, 방울이라는 느낌을 좀 알아봐요. 우리가 빗방울 할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빗방울이잖아요. 근데 그 빗방울이 모여서 저기 저 땅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건 빗물이 되죠. 빗물. 그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의 방울이 빗방울이잖아요. 빗방울. 물방울이. 그런데 그 빗방울이 땅에 떨어져 갖고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빗물이 되죠. 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슬방울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이슬방울이죠. 네, 이슬방울이에요. 그런데 풀잎에 맺혀 있는 것도 아직은 이슬방울이죠. 이슬로 된 방울이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자, 그러니까 빗방울도 물방울이고, 그죠? 이슬방울도 물방울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의 입자가 이슬방울이라면 풀잎에 맺혀 있는 것도 이슬방울입니다. 그런데 좀 크게 맺혀 있으면 그냥 뭐 물이죠, 물. 이슬물. 네, 그래서 이슬방울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라는 거.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그 방울, 물의 입자를 이슬방울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풀에 맺혀 있는 그 물방울, 그것도 이슬방울입니다. 네. 돌각담 김종삼 시인의 시를 보겠습니다. 네. 이게 첫째, 이게 시각적으로만 봐요. 내용 보지 마시고 일단 막 글자를 다 붙여놨어요. 띄어쓰기 안 하고. 그리고 뭔가 막 쌓아놓은 듯한 느낌이 들죠. 차곡차곡 쌓아놓는 듯한 느낌.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다 붙여놨다는 것은 연속된 느낌이죠. 네, 단절이 없이 연속된 느낌. 그 어떤 숨쉴 틈도 없이 계속 연속되어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원 모양으로, 어떤 것은 뭐 삼각형 모양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행을 배치하는 것, 그것을 기하학적 구도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듯이 쓰듯이, 네,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을 기하학적 구성 이렇게 말합니다. 네, 시 읽어볼게요. 돌각담, 담이네요. 제목이 담이니까. 광막한 대지이다. 기울기 시작했다. 잠깐 시꺼밋했다. 십자형의 칼이 바로 꽂혔다. 경고하고 자그마했다. 흰옷 포기가 포겨 놓였다. 돌담이 무너졌다. 다시 쌓았다. 돌가담이, 돌각담이네. 돌가담이 아니고, 제가 잘못 썼나 봐요. 네. 돌각담이 쌓이고, 바람이 차고, 틈을 타, 동혼이 찾아들었다. 포겨 놓이던 세 번째가 비었다. 네, 이렇게 막 붙여놓으면 읽기도 힘들죠. 네, 습관이 안 되면 읽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자, 이번에는 구성인데 기성품 모방 구성. 이거 어땠어요? 옛날에 그 관념미술, 뭐 팝아트 할 때 이런 거 했었죠. 프란츠 카프카 오큐온. 네, 뭐 샤를르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번루프와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브 핫산 1200원, 제레미 리프킨 1200원, 위르겐 하버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그러니까 이렇게 기성품을 그대로 모방해와서 살짝 변경을 했죠. 이렇게 메뉴인데 이렇게 어떤 명사들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식료품 대신에 명사들 이름을 써놓고 가격표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그 기성품 모방 구성이라고 해요. 네, 그대로 모방해서 옮겨놨죠. 되게 이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야? 어떤 위에서 보면은,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슬방울, 그러니까, 여기서 이슬방울은 어떤 그 떨어지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적 내용하고 언어 배열을 일치시키는 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저 이슬방울 떨어지는 모양과 이 떨어지는 이슬방울과 그리고 어떤 그 언어 배열, 즉 시행 배열이라고 할까요? 행의 배열을 일치시키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돌각담이잖아요. 돌각담. 네. 돌각담인데 담을 이렇게 빽빽히 싸듯이 네. 담을 쌓는 시적 내용하고 또 언어 행 배열이라고 그러죠. 행 배열의 형태를 일치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영상에서는 의미와 네. 의미와 행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